네,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둘게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저희가 실시간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미리 만나볼게요. 역대 최대 기록한 사교육비, 난리난 복권 조작설 진실은? 마스크 벗으니 외모 단장 증가세. 자, 어떤 이야기들일지 참 궁금해집니다. 법률 이슈 토크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먼저 역대 최대 기록한 사교육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26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26조 원은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잡히는 그런 규모예요. 혹시 평론가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사교육, 학원이나 과외 등 많이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것 같긴 하고. 저는 네. 다양한 학원을 많이 짧게 다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다닌 학원, 피아노 학원, 네. 서예 학원, 주산 학원 등이 있었는데 이 세 학원 중에 오래 다닌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릴 때는 나 서예 배우고 싶다라기보다 서예를 배우는 친구랑 놀고 싶어서 갔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서예라는 것은 한 자리에 앉아서 말하지 않으면서 집중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이제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가다 보니까 계속 이 일자 비슷한 획만 긋는 거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고 한일. 그렇습니다. 이제 주산학원 같은 경우에는 쫙 학생들이 앉아서 선생님이 3, 2, 5, 6 하면 이거 막 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네. 그래서 친구가 주산 말고 주산학원 뒤에 가면 나무가 있는데 동화책 보니까 나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재밌대더라.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다 떨어질 뻔한 적이 있어서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집으로 돌아온 경험도 있고요. 네.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어릴 때 배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손가락을 사실 움직여서 혼자 옷 입기도 어려울 정도의 나이인데 네. 이건 역시 제가 언니가 피아노를 배우는 걸 보고 이제 때를 써서 부모님이 마지못해 승낙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이제 저의 성실하지 못한 탓이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는요 이게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과학적으로도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 가르쳐주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5분 가르쳐주고 쉬어라, 5분 가르쳐주고 놀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기 학습을 하는 거를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연령대에 따른 특성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고 또 저처럼 서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닌데 친구랑 놀고 싶어 따라간 학생에게 서예를 가르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사교육 자체를 좋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금액을 보면 이건 거의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되는 문화가 아닐까 맞아요.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아니, 저는 같은 세대를 좀 지낸 것 같아요. 서예하고 주산하고 막 다 저도 다녔던 학원들인데 요즘 너무 사교육이 심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때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금 금액적인 규모가 아주 상당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더군다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예,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지난해 초, 중고 사교육 조사 결과를 했더니 총액이 무려 26조 원이더라. 근데 제 생각엔 26조 원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더 하고요. 지난 그 전년에 2021년과 비교해 봤더니 무려 11%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면 대면 접촉 제한되니까 사교육 줄어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이제 원격 교육 자택에서 그냥 컴퓨터를 하는 학습이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학교에 다 보내면 어떻게 선생님이 좀 학습 주의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교실에 다 앉아 있으니까 아이가 이탈할 가능성도 없는데 제 생각에는 특히
맞벌이하는 학부모님들, 하루 종일 어떤 아이의 돌봄을 해줄 수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뭔가 격차가 나는 것 같다라고 걱정이 되면은 사교육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 영향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사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네. 2021년과 2022년 초, 중, 고를 따로 놨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중에 어디에 이 증가 폭이 가장 컸을까요? 초? 초등학생입니다. 예. 그래요. 보통 이게 X로는 고등학생이 커요. 근데 이 어떤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크다는 거 말 그대로 아, 내가 못 봐주는데 이거 애가 어릴 때부터 벌써 격차 나서 이거 앞으로 쭉 영향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고민인 게 이걸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저희 이제 첫째가 이제 6살이 됐는데 6살이 되면 이제 뭘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다 이제 여기저기 보내고 알아보고 있는데 나만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네. 자,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현장의 의견도 듣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교육하면 초등학생들은 뭐 이른바 보습학원이라 불리는 곳, 네. 공부만 가르쳐 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 피아노 학원, 각종 학원, 또 돌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방과 후의 여러 활동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교육 얘기할 때 EBS 강의 듣거나 이런 건 사교육 영역으로 치지 않고요. 뭐 학원이라던가 가해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 네. 국어 부문의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국어요. 혹시 국어로 과외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금시초문입니다만. 네, 어떤 보통 내용이죠? 영어, 수학 과외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국어 부문의 사교육비가 증가했느냐?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1, 2, 3학년 보면은 언어도 아직 이렇게 완벽하지 않게 단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떤 집에서 원격으로 교육을 받아.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이러니까 불안하죠. 이거는 공부의 차원을 네. 넘어서 언어 학습 능력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 국어라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라는 부분에서 국어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참 씁쓸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국어 과목의 중요성을 절대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기초적인 단계까지 다 사교육비를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이 현실을 바라보는 학부모님들 참 어려울 것 같고 어려워요. 어린 나이에 네. 학부모들 그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불쌍하고. 생각에 좀 아이들도 좀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정말 뭐 근본적인 원초적인 의문이 드는 게 그럼 학교가 왜 존재하는 건지. 요즘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걸 배워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이런 뭔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자꾸 펼쳐지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자, 돌봄과 보육 그리고 방과 교육을 막는 종합 대책이 좀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데 코로나19로 학교나 학원 갈 수 없는 날이 정말 꽤 이어졌었죠. 자, 돌봄에 대한 부담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에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학습 받아라. 이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고 친구들 못 만나니까 싫을 수도 있는데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침밥 챙겨서 보통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부모님들은 본인의 일을 하거나 회사 출근하거나 뭐 좀 여유를 즐기거나 쉬거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가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엄마 뭐 나 물 좀 주세요. 엄마 나 배고파요라고 밥을 안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돌봄의 부담감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오히려 학습 개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물가 또한 오르면서 학원비나 교재비도 무시를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26조에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 사교육비, 과연 사교육비 증가세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사교육비 증가는 부모들의 불안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왜 사교육 많이 시키냐? 부모 개개인을 꾸짖기 전에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구조를 우리가 사실 잘 봐야 되겠거든요. 뭐
주변에서 우리 애 뭐 해서 국어 학원 보냈더니 성적이 좋아졌더라. 우리 애는 이거 부족한데 이걸 했더니 이거 좋아졌더라. 이 말을 듣는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조금 처지는 것 같으면은 사교육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아니, 어떤 부모님이 이런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교육 말 그대로 이렇게 국가의 의무에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가 뭐 사회 시간을 배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돌봄이라든가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점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맞물려서 지금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부모 개개인한테 걱정 마라. 국가에 네. 맡겨야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이런 현상이 맞물려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불안감 때문이라는 말 굉장히 뼈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혹시 평론가님 피대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는 봤는데 네. 이 정도까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MC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네. 수능 문제집을 복제를 해서 여기서 공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 문제집 같은 거 공유를 하면 네. 이거 다 복사하는 거 귀찮아서 차라리 그냥 뭐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다거나 네네. 이런다고 하는데 네. 이 수능 문제집을 아예 저작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PDF 파일로 다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DF를 줄여서 요즘 피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피대방 텔레그램 상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 네. 어쨌든 복제를 해서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란 것이 최근에 이 방이 논란이 된 것이 학력평가에 대한 성적 유출 자료가 또 여기에 공유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PDF라든가 전자 파일의 특성이 누군가 한 명 갖고 있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려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사건 발생 이후에 참여자가 계속 늘어서 뭐 9만 명을 넘었다. 몰랐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는 이게 이제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주장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자료 유출 이거는 논란이 있지만 교재를 복사해서 하는 건 한쪽에서는 옹호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는데 아니 우리가 이거를 돈 주고 파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지금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공공재예요. 교육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라는 애매하네요. 주장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거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능을 교재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저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 출판 과정에서 돈이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연구도 하고 그렇죠.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무단 복제해서 공유한다.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 또 맞서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기사에 등장하는 여러 인터뷰의 내용에 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수험생들 입장에서 요즘 물가도 오르고 그런데 부모님한테 나 학원 보내주세요. 나 문제집 하나 더 사주고 말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이거 한다. 이거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효도하는 거예요라고 항변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라던가 윤리의식을 철저히 따져보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오죽하면 이럴까.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문제집 내려받아서 공부하겠다는데 이런 마음도 듭니다. 다만 뭐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더라도 불법의 소지를 피해가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학력평가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정보라던가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방에 공유되면서 여러 사람이 본다라는 것은 분명히 범죄의 소지가 될 것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사이트 항상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란물 유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뭐 공유하기 쉬우니까 올렸는데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이런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로 왜 이런 방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을 경찰이 또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최초로 글을 쓴 누리꾼을 경찰이 입건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성적 자료가 과연 해킹인지 아니면 유출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부분이 없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이 유출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이제 전자 시스템이 해킹이 됐을 가능성도 다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은 해당 시험의 응시자들의 성적, 이름, 성별
이런 파일이 유출됐다는 거는 당사자로서는 너무너무 불쾌한 일인 거고 사실은 범죄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렸는데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 됐다라고 하죠. 하나는 정순신 변호사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것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기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질의가 하나 주된 논의였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성적 자료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4월에 예정이 돼 있던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한 달이 연기됐다. 이건 좀 리스크가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됐던 온라인을 활용한 성적 처리가 어려워졌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뭐 해당 학교에 다 공문이 발송됐다라고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한 친구는 싫어할 테고 안 한 친구도 좋아할 건가? 아예 그냥 빨리 보고 말지라는 그러니까요. 학생들도 있을 맞아요, 거고 맞아요. 아니야 내가 조금 더 공부할 시간 벌었어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네요. 어쨌든 입시제도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거나 유출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뢰도에 타격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좀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학력평가 성적이 유포될 당시에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시스템 점검이나 대책 마련 시급해 보이는데 저는 맨날 이런 거 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교육청 관련자들한테도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대책반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 대책반이라는 것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일단 보안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시스템을 점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대책 발표가 아니라 대책이 효율성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반짝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책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 한편으로는 이런 성적 유출이 우리 학생들의 교재 복사 파일을 주고받는 방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이 사교육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교육비가 부담되는 현실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 코로나19 여파로 사교육비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해외 조기 유학생 수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예, 2021년 코로나 우리나라도 심각했지만 해외는 정말 심각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기 유학, 어린 나이에 자녀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냈다가 거기서 코로나 감염됐을 때 제대로 치료나 받을까? 누가 돌봐주냐라는 생각에 조기 유학생이 2021년 급감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20년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하나의 변수로 될 수 있겠지만 보다 큰 요인은 취업 환경이 변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예전에는 어릴 때부터 조기 유학 다녀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특이한 희소성이 있었겠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국제화 시다고 워낙 조기 유학 많이 갔다 오고 조기 유학 가지 않더라도 뭐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굳이 조기 유학 보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뭐 일례로 아파트 놀이터만 가도 영어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거든요. 애들 이름도 막 영어 이름도 많고 여기가 외국인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자, 또한 학교 급별로 선호하는 해외 유학지도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만약에 본인이 초등학생이다. 네. 어디로 이제 조기 유학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이다. 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보내만 준다면 가고 싶긴 하네요. 어디든. 저는 조기 유학 가려면 아프리카 같은 데로 진짜로? 가서 왜요? 놀고 싶습니다. 아, 자연 초원과 하나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과 관련해서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통계의 이 어떤 부분을 쭉 우리가 살펴봤더니 선호하는 유학지 초등학생은 1위가 캐나다, 중학생은 미국, 고등학생도 미국이었다라고 해요. 예, 우리 초등학생들이 뭔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가서 뭐 영어도 배우지만 해외 친구도 만나고 캐나다의 폭포도 놀러 가고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해 보겠다라는 성향이 좀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대학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캐나다에도 물론 좋은 대학이 많겠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예. 보통 영미권에 유학을 간다라고 미국을 많이 생각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자연스럽게 진학을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반면에 국내 여러 지역에서는 해외 조기 유학생 유치 열심이라고 해요. 자, 아무래도 초고령화 그리고 학력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이 공교육의 혁신과 해외 조기 유학생의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가지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자. 이게 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론 이제 인재의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기존에는 뭐 예산을 많이 준다 이런 관점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지방에서부터 좀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예. 이런 문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과거 같은 방식으로 되겠느냐? 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육성하자 이런 논의도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지방에 폐교가 많잖아요. 맞아요. 인구가 줄면서 학교도 없어지는데 건물은 당장 철거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폐교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자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하고요. 또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유학생들 조기유학 네.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부터 이런 여건을 잘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견 너무 좋은데요. 빨리 실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코로나로 인해 잠잠했습니다만은 조기 유학 열풍 사실 뭐 저희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꽤 됐습니다. 그 스스로의 의지와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조기 유학의 성공 또한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기 유학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뭐 저는 조기 유학 자체를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이가 뭐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문물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데 다만 저는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은 어차피 교육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죠. 맞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 맞아요. 안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가는 경우에는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가디언, 보호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너무 이걸 이제 돈벌이로 여겨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해외 뭐하러 가냐, 우리나라 최고다 이럴 수 있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 공교육이 부모들의 바람과 또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쪽으로 형성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저도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아이에 따라서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인 것 같아요. 이 조기 유학이라는 것이. 자, 우리나라 교육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대한민국만큼이나 사교육에 열정적인 나라 제가 볼 땐 좀 드문 것 같기도 한데 사교육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예. 저는 제가 만약에 굳이 사교육을 활성화하는 분야를 택하라면 지금 너무 공부 위주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가르쳐주기 어려운 오히려 다양한 예술, 문화, 체육 분야의 사교육이 너무 높지 않은 금액으로 잘 이제 제공이 된다면 부모님에게도 좋고 아이들에게도 본인의 다양한 재능을 일찍 발견해서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 네.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어디에서 피아노를 배웠을까요? 해외? 동네 상가의 피아노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진짜요? 동네 상가에서? 네, 임윤찬 와, 씨는 대박.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신동이라고 부르는 인재지만 해외 유학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동네 예.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 배우다가 2021년 한예종에 이제 입학을 하는데 물론 이제 워낙 뭐 천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과정을 약간 건너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입학을 받는 쪽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임윤찬 씨가 동네 피아노 학원에 없는 곳에 있었다면 더 이 재능이 늦게 발견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교육의 문턱을 좀 낮추면서 다양한 분야로 한다면은 부작용보다는 또 긍정적 작용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만 애가 피아노 치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네.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교육의 수혜자는 교육의 수혜자 입장에 맞게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띵원이네요. 네, 저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자, 교육의 수혜자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아이들에 맞게끔 이제 사교육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 너무 부모의 그런 욕망을 강요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는 난리난 복권 조작설 진실은입니다.
복권 판매액이 7% 넘게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었는데요. 특히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1년 전보다 복권 사는 데 쓴 돈이 30%나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혹시 평론가님도 복권 사시는지 궁금해요? 전 거의 안 삽니다. 남이 선물로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지만 별 기대를 안 하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뚜렷한 철학 이런 것보다도 저는 무슨 이렇게 당첨된 적이 거의 저도 그래요. 없어요. 맞아요. 예. 뭐 친구들끼리 사다리 타기 우리 장난으로 하죠. 간식 내기. 저 항상 5,000원, 10,000원짜리 제일 큰 거 걸리고요. 예. 그리고 뭐 놀러 가서 누가 설거지할까 가위바위보 하면 제가 항상 그런 건 당첨이 돼서 설거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런 게 잘 안 되나 보다라고 아예 마음을 접고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따 방송 끝나고 MBTI 좀 여쭤볼게요. 저랑 비슷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사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당첨됐으면 좋겠다 말은 하면서 또 안 사면 그런 확률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인데 최근에 그런데 복권 조작설이 또 퍼지고 있다고 해요.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이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로또 2등 당첨이 동시에 어떻게 103장이나 쏟아질 수 있는지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1057의 로또 당첨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2등이 전국에서 664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전국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103장, 이 중에 무려 103장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복권 판매점에서 나왔다. 와, 이건 정말 진기명기가 아니라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일각에서 이거 조작이다, 유출이다,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는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확률상 굉장히 확률이 희박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 곳에서만 2등 103장, 100석장. 참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전국에서 2등이 664장 나온 것도 상당히 많은 수라서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자,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복권위원회가 뭐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작은 말이 안 된다라고요. 예. 일단 2등의 당첨 확률이 136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번개 맞았다고 해서 이것을 음모라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조작이 가능하려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복권 추첨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진행이 된다. 이제 왜 우리 이거. 다 전국에서 보고 맞아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전에 누가 하냐. 두 번째로 방송 전에 경찰하고 일반인이 같이 참관을 해서 이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공, 볼의 무게, 크기 이런 걸 다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묘하게 더 무겁다라고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4개 시스템에 동시에 접촉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 조작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서 어쨌든 조작 의혹이 계속된 이 가운데 본인 2등 당첨자라면서 또 인증글을 남긴 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 한 커뮤니티에 본인이 로또 당첨자다라고 하면서 통장에 입금된 내역까지 이렇게 같이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 1057의 로또 복권 추첨에서 내가 2등, 4등에 각각 3게임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당첨 비법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예전에 이제 같은 번호로 4등 5개 당첨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 동일한 번호로 바꿔서 매주 구매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글쎄 물론 이게 비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요즘 뭐 또 복권 당첨자가 많다라고 하면 관심이 많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또 이 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네요. 네, 화제 글로 등극했겠네요. 자, 복권 의혹이 근데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이 5년간 전자복권에 300회 이상 당첨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관계자가 아닌 이상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뭐 경품 당첨, 복권 당첨하면 아이디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 별표, 누구님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네티즌이 쫙 봤더니 2018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아이디 JUN
이 별표, 이 꽃 모양 네. 비슷한 별표 숫자를 쓰는 누리꾼이 무려 329에 당첨됐더라. 이거 말이 되느냐. 네. 아무리 0부터 9까지 숫자 조합으로 된 아이디를 돌려쓴다 하더라도 거의 10억 원 가까운 당첨금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 네. 동행복권 측은 이게 일단은 이제 그 아이디가 이 당첨자 보호를 위해서 축약해서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인이라고 뭐 볼 볼 수 수는 있는지 없다고. 없는지는 이제 명확히 아니 밝혔지만 그런 확률이 높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제가 보기에 이걸 복권위원회에서 과연 이렇게 조작하는 게 가능할까 저도 네. 의문이 듭니다만 네.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런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권 조작설 또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조작설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간절한데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누군가는 계속 해당이 되면 사실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나는 네. 평생 동안 당첨이 한 번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5번이나 그것도 높은 등수에 당첨이 돼?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심리 때문에 음모론이 더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 요즘 네티즌들 이제 네티즌 수사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정보를 다 취합해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의견 교환을 해보니 맞는 것 같아. 정말 그럴싸한 정보들이 모여서 되는데 글쎄요. 일단 어쨌든 기재부나 복권위원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설명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객관성이 이제 충분히 가미된 평론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부녀가 연금 복권에 나란히 당첨이 돼서 화제라고 하는데, 기분이 뭐 2배가 아니라 20배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녀가 당첨된 것도 좋은데, 기간이 언제냐? 네. 설 연휴 직전에 탁 됐다라고 해요. 이야, 아빠가 일단 샀어요. 5장 구매해서 네. 친정에 놀러 온 딸한테 얘따 하고 한 장 줬어요. 그런데 이 5,000원에 구매한 5장 복권 다 당첨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무 좋겠다. 아빠가 가진 4장, 예. 딸이 가진 1장 다 당첨됐는데 이건 정말 영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러니까요. 영화에서 만약 이런 스토리 영화 만들면 아유 너무하다 이럴 말도 안 정도의 된다. 확률이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지금 이 1등이 매월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이야,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네.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 아빠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데 어머. 이분 입장에서 와 로또 이거야말로 로또 진짜 인생 로또다. 우리가 진짜 인생 네. 로또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부녀가 잘 됐다라는 소식 들으니까 또 왠지 마음이 흐뭇해지기도 하고 축하드려요. 이 아버지가 아유 딸에게 잘해주지 못했는데 어쨌든 1,000원이 됐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면 빚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거를 하셨구나. 복권을 샀었는데 이제 빚 갚고 편히 잘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그만큼 사셨기 때문에 이런 또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또 꾸준히 예. 사라고 권장을 할 수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이 정말- 복권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천운인데 저는 정말 진행자로서의 객관성 잃을 정도로 진심 부러웠어요. 네, 자 저처럼 부러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회사 부장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한 장씩 나눠준 로또 7장이 모두 1등에 당첨됐다. 이런 글이 SNS에서 화제라고 하는데 이게 실화인가요? 예, 근데 이제 2020년 11월에 관련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경북 칠곡군에 있는 한 로또 판매점에서 예. 1등 당첨자 7명이 나왔더라. 맞아요. 라는 저도 겁니다. 봤어요. 네. 7명 모두 수동으로 번호를 잡았는데, 근데 이제 한 네티즌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알고 보니까요, 회식 때 부장님이 같은 번호 수동으로 찍어서 로또 사서 직원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게 다 1등 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수동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문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실제인지는 잘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네티즌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네요. 네. 그 부서는 즐거움이 넘치는 회사 생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계속 이분들이 회사 생활 할지 안 할지도 잘 그러게요. 모르겠고 네. 이 댓글이 가장 재밌었어요. 부장님 우리도 로또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부장님하고 회식을 해야 로또를 사주신다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당첨금이 얼마였죠, 1등이? 예, 본래는 1등을 하면 당첨금이 12억 4,066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일인이 만약 다 7장을 했다라고 네네. 하면 총
86억 이야. 8,464만 원인데 네. 이제 이게 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본인이 다 공개하기 전에는 다 되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맞아요. 어느 점에서 판매했다 정도는 아닌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누가 얼마를 수령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실제로 그 7명의 직원에게 다 정말 수령할 수 있도록 했는지 아니면 이거 내 거니까 다 가져와라 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궁금해집니다. 자, 또 복권 당첨금을 의미 있게 쓰는 당첨자들에게 훈훈한 이야기도 많던데요. 로또 3등에 2번 당첨된 한 40대 가장이 당첨금의 절반을 아동복지시설에 후원을 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예, 한 커뮤니티에 본인의 사례라고 하면서 올라온 글이 굉장히 화제였다고 합니다. 네. 40대 초반이고 서울에 살고 있고 아들 셋을 둔 가장이다. 근데 저는 40대 초반 아들 셋 서울에 사는 가장 얘기 듣는 순간 아유 이거 먹고 살기 참 만만치 빡세죠.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이분이 로또 3등에 2번째 당첨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126만 원 정도가 이제 입금이 딱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절반이면 이제 60만 원이죠. 네. 이 돈을 어떻게 했느냐? 서울 노원구의 한 아동복지 시설에 후원하는 계획을 세웠고, 근데 이제 딱 전화를 했는데 거기 계신 수녀님께서 사실요 애들한테는요 그런 물건보다는 과일을 사다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과일. 그래서 네. 뭐 딸기, 샤인머스켓, 네. 샤인머스켓 비싸잖아요. 그렇죠. 배 이런 거 아주 과일 상자로 꽉꽉 채워가지고 보냈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평소에도 하나 기부해야지라는 생각 많이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의 선한 소식 들으면 나도 해야지 하는데 계속 먹다가 아이 그래 3등 당첨됐으니까 기분 좋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로또 아무리 당첨된다라고 해도 이 절반이 네. 얼마이든 선뜻 기부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막상 당첨되면 쉽지 않은 흔들릴 것 같아요. 아들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아동복지 시설에 후원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았고요. 네. 또 이분이 아들 셋이다 보니까 아유 딸 하나 있는 게 소원인데라고 해서 딱 보니까 한 3살,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거기 있었는데 후원을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선행이 이어진다면 네. 복권에 대한 비판론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남들이 왜 복권 당첨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럽다 하면서 약간 배 아픈 거 있죠. 그러나 이런 소식 들으면 네. 배 아픈 거보다 맞아요. 나도 기분 좋다 이런 훈훈한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 아들에게도 참 좋은 본보기가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자극적인 거 말고 이런 훈훈한 소식들이 더 많이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권을 또 소재로 한 영화들도 많은데요. 하나씩 보자고요. 자, 우선 영화. 진행자님이 지금 복권 당첨된 분들 너무 내 머릿속에 집에 갔을 때 복권 하나 사야 되나? 네. 자, 객관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자, 우선 영화 645 내용. 참 내용부터 참신한데 1등에 당첨된 복권을 두고 남북한 군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일. 이 남북한이 또 소유권을 주장한다. 너무 재밌네요. 예. 저는 645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아, 가족들과. 진짜요? 네. 당시에 뭐 굉장히 쟁쟁하다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출연한 다른 영화들 수 있는데 이 645가 굉장히 유쾌하다. 네. 많이 웃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족들과 같이 봤는데 많이 웃고 나왔고요. 645가 무슨 뜻이냐? 네. 45개, 45개의 번호 중에 6개를 맞히면 1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즉, 네. 이 복권에 대한 얘기를 645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 건데요.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말년 병장인데 로또 복권을 우연히 줍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57억 원짜리 1등 복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 이게 바람이 부는데 놓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버리는데 네. 북한 군인이 이걸 줍죠. 예. 이분이 몰래 북한 지역 경계선으로 넘어가서 네. 이 남북한 군인이 만나서 근데 북한에서는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남북한 군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 이것은 몇 대 몇으로 배분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그러면 휴가를 가서 이것을 복권 당첨금을 가져올 것인가, 뭐 이런 스토리를 다룬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굉장히 이 어떤 진지한 토론을 하는데 내용은 굉장히 코믹해요. 그래서 많은 분에게 좀 웃음을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궁금해지네요, 내용이. 자, 또 드라마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라는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역시 줄거리가 굉장히 재밌는데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남자가 지금 마감 기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복권 1등 당첨 사실을 알게 되면서 탈출을 감행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요? 네, 2020년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인데 코로나19 결리면 자가격리 기간 동안 나가지를 못하죠. 맞아요. 일부분 이제 행정관청에서의 관리도 받게 되는데 이 남자분 문제는 뭐냐? 이게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감 기한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탈출을 감행을 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사채를 아내 몰래 쓰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말 그대로 쫄딱 망해서 빚을 진 상황입니다. 아, 절박하네요. 굉장히 이제 절박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이 검사하는 분들이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또 사채업자들이 돈 왜 안 갚아 하면서 부인을 이렇게 잡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중간 결말을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이 복권 당첨금을 포기하고 네. 아내를 택하는 뭐 그런 것이 오. 나오는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죠. 네. 알고 봤더니 부인이 벌써 당첨금을 오 수령했다더라. 마이 갓.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네. 공동명의의 통장에 잘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조금 뭐 비판적으로 보면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전에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라든가 감염 의심자들이 나 건들지 마, 나 마스크 벗을 거야. 막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예, 맞아요. 실제로 대중교통에서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막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항의하려고 뭐 마스크 벗고 침 뱉었다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이건 물론 사회 문제이긴 한데 이 드라마는 이거 약간 유머로 삼아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사채업자 대체할 때 나 침 뱉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마 뭐 이런 걸로 좀 소재로 활용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복권과 이 가족 간의 애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담아내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 상황도 잘 반영을 했고 정말 복권 하나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더딥힌 서사가 가능하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로또 1등 당첨된 대통령이 나오는 영화도 있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2009년 개봉작이고 예. 역시 극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영화를 네.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요. 예. 제목은 굿모닝 프레지던트였고 장진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배우 3명이 각각의 다른 대통령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순재 씨가 연기한 이제 중장년의 대통령, 예. 또 하나는 여성 대통령인 이제 한경자 역으로는 고두심 씨가 맞아요. 나오셨고요. 젊은 대통령 차지웅 역으로는 장동건 씨가 나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자 여기서 복권과 관련된 거는 이제 대통령인 김정호, 이순재 씨가 네. 임기 말년을 맡은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244억 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네. 예전에 이런 걸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너무 고민이 되는 이 과정을 이제 코믹하게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순재 배우님이 또 어떻게 그려내셨을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자, 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사실 빠르게 탕진했다라는 분들도 많고요. 한순간에 아니면 갑자기 생긴 큰 돈을 관리 못해서 빚을 졌다라든지 뭐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또 누군가에게는 눈물의 아쉬움 막 여러 가지 뭐 감정이 복합 다양한 이 복권인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지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지 얘기를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당입니다. 아, 뭐 우리가 회식하고 나서 부장님이 네. 내가 뭐 다 우리 직원들 집 사주고 싶지만 안 되니까 혹시 이 복권 당첨되면 집 하나씩 사.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던가 도저히 어떤 내 힘으로 인생 역전은 어려워. 이번 생은 복권 당첨 아니면 내 생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매주 돈을 쪼개서 복권을 사는 이 현실은 또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고문이 같이 있는 것이 저는 복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정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희망 고문 될까봐 아예 안 사거든요.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으니 외모 단장 증가세. 자,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해체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부도 남은 방역 조치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마스크 착용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죠. 예. 뭐 대중교통이라던가 환자들이 있는 시설 빼고는 사실 거의 다 풀렸다고 어제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다만 완전 해제해야 되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층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이 돼 있느냐 네. 이 부분도 돌아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
오히려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스크빨 받고서 잘 지냈다가 이제 화장도 해야 되고 단장을 해야 되니 정말 실제로 그 화장품 판매가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기에 화장품을 많이 사는 분들이 좀 드물었겠죠. 네. 뭐 립스틱이 뭐 한 5개 샀다면 1개 산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 패션, 남성 패션, 화장품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좀 많이 완화되다 보니 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마스크로 인해서 좀 우리 아이들도 벗는 걸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막 부끄럽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직장 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었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외모 비하성 발언이 만연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근절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이게 예. 21세기의 신조어 중에 하나가 루키즘입니다. 루키즘? 뭐 페미니즘 이런 것이 네. 아니라 루키즘, 룩 보여지는 룩. 외모로 모든 것이 평가가 되는 것인데요. 네. 사실 외모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별이나 예를 들면 키, 국적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으로서 자꾸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됐거나 특히 여성에게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건 이제 성차별적 요소이거든요. 이런 부분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직장 내에서는 대부분의 성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이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에서 아기는 못생기고 선인은 멋있고 이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실험을 한 예전에 어떤 영상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예쁜 여성을 보여줘요. 공주님. 이제 똑같은 여성이에요. 네. 외모를 전혀 다르게 소위 아이들이 보기에 좀 못생기고 흉측하게 이제 딱 보여줘요. 그랬더니 악마 이렇게 한다는 못생기면 겁니다. 악마다. 그렇죠. 예쁘면 공주고. 이 패러다임을 사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는 것은 좋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그림책에 나오는 것 같은 외모를 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아이들끼리도 이게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엄마 화장품 몰래 바르거나 그걸 못하게 했더니 네. 사인펜을 사가지고 눈썹에 그리고 이런 문화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문화를 우리가 100% 근절시키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능력이나 자질까지 폄훼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외모 지상주의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내 한 항공사가 성별 구분을 없앤 젠더리스 유니폼을 또 선보여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지금 에어로케이에서 이런 것을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젠더리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여성 승무원은 치마, 네. 구두. 남성 승무원은 바지를 입는다. 특히 예. 여성 승무원은 몸에 딱 붙고 뭔가 정장 느낌이 나는 의상을 입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여성 승무원도 바지 입자. 네. 그리고 유니폼 좀 편하게 구두 대신 운동화 신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승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승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이에요. 아, 어머, 생각지도 못했네요. 예. 네네.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관련 이제 정책 토론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승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서비스가 아니라 안전이고요. 이야. 실제로 항공사고가 발생을 하면 네. 이 승무원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승객 대피시키고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딱 붙는 짧은 치마에다가 구두 신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승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우리가 논란이 되는 성차별이라든가 외모 강요 문화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네. 자, 유니폼을 입었던 회사들의 변화 또한 눈에 띈다고 하는데 올리브영이 직원들 대상으로 자율 복장제를 실시한다고요. 좀 깜짝 놀랐는데 네.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정도는 했었는데 이제는 뭐 후드 티셔츠 반바지 샌들도 괜찮다 이렇게 오, 했다라는 겁니다. 완전 프리하게.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네. 아니 왜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어떤 복장을 강요하는 문화가 오히려 이상한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네. 이런 문화가 기업에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이런 거를 또 들으면은 참 그 선입견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또 희망도 가지게 됩니다. 자,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복장을 입음으로써 능률이 올라간다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에게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전혜연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에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